자, 오늘도 역시 이어서 봅니다. 208페이지, 우리 올인원교재 208페이지 테마 27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도 취득 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인데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요게 34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여기 2, 3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건데 34회 나와서 35회 시험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떨어졌어요.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근데 종합문제 대비해서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겠고요. 자, 다만 이제 중요성은 좀 떨어졌고, 양도차익 계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중요하죠.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은 우리가 또 시험에 또 거의 매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또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27번 테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것들 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학습 범위, 학습 방법, 핵심 쟁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바로 209페이지로 가서 핵심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양도 및 취득 시기입니다.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 시기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회 시험에서 여기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34회 나왔기 때문에 35회 독립법 문제로 가능성은 떨어졌지만, 자, 그래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면,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는요, 자, 원칙적으로 사실상 대금 청산일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상관없다는 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계약상 자금일이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바꾸면 매매 등 일반적 거래의 경우 양도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이거 이제 계약상 잔금지일로 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실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일이고,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나 부가세액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원래 양도세는 양도자가 내야 되는 세금을 양수인이 내가 부담해 줄게 이렇게 했을 때,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까지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로 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양도 및 취득 시기, 보유기간이 판정이 돼야지 계산이 되는 건데, 자, 이 보유기간 판정할 때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계산되는 양도소득세까지 청산됐을 때로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나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 바꾸면 포함으로 바꾸겠죠. 자,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일 전에 만약에 등기일이 빠르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고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자,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포함해서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또 부동산만 따지면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이에요. 자, 그래서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런 표현도. 이건 부동산만 했을 때 등기 접수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에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한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는 첫 할부금 지급일이다, 각 할부금 지급일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이다. 틀립니다. 자,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중 빠른 날 기억합니다. 중 빠른 날. 상속은 뭐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상속 개시일의 역사 시작되고요. 자,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자산은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증여받은 날입니다. 증여받은 날이라는 게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증여받은 날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들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 시기가 언제였냐면, 취득세에서는 언제였습니까? 증여 계약일이요. 자, 증여 계약일. 증여는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그랬었는데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 자,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이렇게 해서 서로 뒤바꿔낼 수 있으니까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취득세랑요. 자가건설 건축물, 건물 건축해서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허가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교부일은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하는 거나 내주는 거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자, 양도세에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입니다. 근데 사용승인서 교부를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을 하면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것도 눈에 한번 익혀두시고, 눈에 익혀두시고.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져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무건축물의 경우에는 추후 사용 승인을 받은 날, 나중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이랬는데 아니고, 자, 무건축물은 제가 건물 져놓고 사실상 사용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에 정답점으로 나왔었고요. 무건축물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추후 사용 승인 받은 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자, 환지 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근데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보다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증가 감소된 토지는 환지 처분으로 세례받았으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요거 항상 다음 날 쏙 빼고 출제한다고 제가 그랬는데 최근에 쏙 빼가지고 나왔죠. 여러분 3.3회 시험 때 같으면, 자,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이고,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보다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 처분으로 세례받았으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이요. 자, 취득세에서 소유권 이전 고실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다음 날 꼭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다음 날 이런 거 항상 꼭 기억합니다. 다음 날 쏙 빼고 출제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남권과 산실령님 얘기로 제가 이거 설명드렸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발 사업 등이 벌어지는 지역입니다. 도시발 사업 등이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인한 사람이 A 토지 소유자다. 자, 그러면 사업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A 다시란 토지로 환지받을 때, 이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는 언제냐? 환지 전 종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에요. 근데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습니다. 이 빗금친 부분은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았으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요거고요. 여러분들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산신령님과 나무꾼 얘기를 항상 해드립니다. 이거 까먹지 마시라고.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자루 옆에서 뽕통 빠쳐가지고 수영을 못했는지 억울해가지고 막 생산수단 잃어버려가지고 울고 있는데 산신령님이 홀에 나타나셔가지고 금도끼 들고 나와서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은도끼 또 들고 나와서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무꾼 잃어버린 이 쇠도끼를 결국 들고 나와가지고, 자, 네 도끼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뭐 정직하다는 둥 감탄했다는 둥 그러면서 다 싹 다 두고 갔죠. 이거 부자가 된 나무꾼이, 자, 이제 나무꾼을 안 하려고 쇠도끼를 다른 나무꾼에게 양도합니다. 이 쇠도끼의 보유기간, 양도를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어느 때로 해야 됩니까? 산시형님한테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기로 해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당초에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기로 해야 돼요? 자, 이번에 물에 풍덩 빠졌다가 돌려받으면서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다고 봐서, 자, A에서 A 다시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요, 요거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다고 해서 환지 전 종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자, 쇠도끼 요거 당초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요. 자, 그러면 금도끼, 은도끼는 보유기간 판정할 때 이번에 양도일이요. 자, 취득일은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언제 취득한 거예요? 산시형님한테 그 사건 때. 그러니까, 자,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 빗금친 부분 어느 때 취득했냐? 환지처분으로. 그러니까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미완성, 미확정 자산이요. 작년에는 이게 정답 주문이었었죠. 여기서 정답 주문 나왔었는데,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어떤 얘기냐면,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예요. 그래서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분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킨 조세가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자, 어떤 자산 보세요. 완공 전에, 완성 전에, 완공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청산됐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인데, 자, 대금 청산된, 원래 대금 청산일이 양도면 취득시잖아요. 대금 청산됐다고 해서 이때부터 취득시로 하면, 보유기간이 시작되면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자, 이때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완성 확정된 날을 양도면 취득시기로 합니다. 완성 확정 전에 대금 청산된 자산은 완성 확정된 날이다. 대금 청산일이 아니다. 그랬는데
대금 청산일로 바꿔서 34회 시험 때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공매, 경매의 경우는 공매대금, 경락대금 완납한 날이에요. 여러분, 경매일은 계약이라고 똑같은 거고, 경매대금, 공매대금 완납한 날이 대금 청산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 경매는 경매일이 아니라 공매대금, 경락대금 완납한 날. 과점주 주식거래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민법상 시효취득이요. 자, 민법 245조 1항. 자, 평공연하게 소유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민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점유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점유기일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인데 언제부터 사용수익 시작해서 점유기일 이때부터. 그러니까 자, 점유기일이지 등기접수일도 아니고 시효만료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 취득세는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기, 취득세에서는 언제였습니까?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는 요거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었습니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었어요. 취득세는. 근데 양도소득세는 점유기일로 소급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인데 만약에 여기 보세요. 평공연하게 소유사로 타인의 토지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이때 20여 년 전에. 그리고 시효가 만료했습니다. 20년에. 그리고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를 접수하면 등기라면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언제부터 사용수익 시작했어요? 이때 점유개시일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점유개시일로 소급합니다.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점유개시일로 소급하는데 시효만료일도 아니고 등기접수일도 아니고요. 근데 취득세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상의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자,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꼭 비교해서 헷갈리지 말고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양도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니까 점유개시일로 소급한다는 걸 주의합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법원의 무효 판결로 환원된 자산의 취득 시기요. 그 자산 당초 취득일이다. 즉 법원의 확정 판결일 X 그리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했습니다. 자, 근데요. 애초에 얘네들사이의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소유권이 이렇게 환원합니다. 소유권이 환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갑이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양도를 했어요. 그럴 때 보유기간 판정할 때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이냐. 이때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득했을 때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취득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갑이요 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애초에 당초에 정과의 거래로 애초에 당초에 정으로부터 갑이 당초의 자산을 취득했을 때를 취득 시기로 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고요? 이 자산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로 하는 것이지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아닙니다. 옛날 시험에 예전에 이런 경우에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다 이렇게 바꾼 적이 있습니다. 아니고 이 자산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당초 취득일이에요. 확정 판결이 아니고. 여러분 돌아온 싱글들 있잖아요. 돌싱 소위 말해서 돌아온 싱글들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잘못 갔다 온 오역기억사는 내 인생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자, 이제 만날 사람이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인 거지. 그죠? 그런 것처럼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사람 갖고 있다 팔 때 이거 한 번 잘못 갔다 온 오역의 역사는 내 인생에 없는 거예요.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수용이요. 수용의 경우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요. 수용은 등기 접수일 요거하고 사실상 잔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자, 그래서 중 빠른 날. 그래서 세 개 나란히 나와야 돼요. 수용은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틀려요. 자, 이거 시험에서 예전에 25회 시험 때 이제 전에 개정된 건데, 자, 예전에는 이게
수용의 경우 등기 접수일 대금 송산일 중빠른 날이었다가 25회 시험 전에 수용 개시일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해 개정세법. 자, 요 세 개 나란히 나와야 된다. 하나도 빠지면 틀리다. 그래서 중빠른 날이지 세 개 나란히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시험에서 수용의 경우 땡땡 사업 인정 고시일. 아니죠, 여러분들. 사업인정고시이면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제가 세 개 나란히 나와서 중빠른 날이어야 되는데 수용은. 그래서 틀린 거고. 중빠른 날이고. 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요. 자, 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소송 판결 확정일을 취득시효로 합니다. 여러분, 수용권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공부상 소유자하고 어떤 사람하고 소유권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승소할지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그랬을 때는 소송 판결 확정일을 취득시효합니다. 이제 결판이 났잖아요.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누구 건지 결판이 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공탁한 날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공탁한 날 X입니다. 공탁한 날이 아니라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수용은 뭐고요? 중빠른 날이고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용의 경우까지 양도민 취득 시기를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계산 과정을 제가 쭉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소개를 해드리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요. 먼저 양도가액이요.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뺍니다. 자,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이제 양도 차익을 구하게 되는데,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예전에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1억에 사는데 1억에 팔았다. 양도차익 0이죠. 양도세 안 내겠고. 1억에 사는데 7천에 팔았다. 마이너스 3천. 양도세 부과되지 않겠죠. 그래서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빼서 양도차익, 그리고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구해진 양도차익에서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것을 공제합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프라인 물어봅니다. 수강생분들한테 국가적 입장이요,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대개 양도세에서 장기 그러면 3년 이상을 얘기하는데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단기 대개 1년 이내를 얘기하거든요. 단기 보유하다 파는 것이 국가적 입장에서 좋은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수험생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기요, 단기. 그러면서 단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요. 세금 많이 거두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샀습니다. 한두 달 만에 팔면서 얹어서 팔겠죠? 그거 산 사람이 또 한두 달 만에 얹어서 팔고 막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거품이 팍 꺼지면 5억 얻던 집이 10억이 됐습니다. 10억 했던 게 갑자기 5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겠죠? 자, 9억, 10억의 상투 잡은 가게들은 완전히 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거 9억, 10억에 맞춰서 대출해주는 은행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장기 보유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고요. 또 장기 그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자를 유도해주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양도책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줄여서 장특공제. 자, 이거 해가지고 양도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양도책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양도소 과세표준금액이 결정됐어요. 과표가. 그러면 과세표준 결정되면 여기다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구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세금 계산.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산출세 이하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요. 특히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 복잡하죠. 그래서 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을 잘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되고,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요까지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 이하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워져 있어야지 배운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고,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또 계산 과정을 묻는 서술형 문제도 대비할 수 있고, 또 계산 문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33, 34회 연달아서 과세표준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자, 논점 몇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가필, 차당, 속입과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계산 문제여서 합격생분들 보니까 많이들 대부분 다 풀었더라고요. 또 제가 33, 34 계산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자, 막판에 문제집에도 있고, 막판에 동영, 그 다음에 백선, 총정리 특강, 막판에 4번이나 제가 문제를 계속 똑같은 문제를 출제했던 거, 숫자만 바꿔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합격생분들이 문제를 잘 풀어내서 맞췄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을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머리 글자를 따서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요. 그래서 자, 어떤 얘기냐면 차장이 중요하죠. 양도채 계산, 장기 포유 특별공제, 차장이 중요한데, 차장 그러면, 차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연상되냐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또 수강생분들한테 물어보면 20대, 30대들은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자, 묻지도 않았는데도 버스요, 버스 그러면서 버스 차장 떠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장은 지금 버스 차장입니다. 예전에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처녀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도시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죠. 버스 안내원이 있어가지고 요금도 받고 출발오라 이런 것도 하고 내릴 정거장도 안내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자, 그 버스 차장이 어느 날 집에서요, 지방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 학비 부족해서 그런데 돈 좀 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돈 좀 붙여달라. 그런데 돈이 없어요. 월급 날은 멀고. 그럼 뭘 한다?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양도세에서는요, 원래 경리과라고 해야 되는데 경리과라고 하지 않고 양도세에서는 소기과라고 합니다.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다 같이요, 여러분. 에브리바디 계신 곳에서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그래서 다 배운 다음에는 이 계산 과정을 쭉 떠올립니다. 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빼서 양도채액 구하고, 차, 장기 포유통제액을 공제해서 소, 양도소 금액 구하고, 기본공제,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한다. 이 과정을 머릿속에 쫙 떠올려 봅니다. 배운 내용들을, 핵심들을 또 떠올려 보시고요. 그래서 자,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자, 그러면 가, 필, 차, 장, 소, 기, 과 하면서 여러분들 갑니다. 자, 보시면 양도채 계산할 때, 여기 잘 보세요. 양도채 계산할 때요,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지금은 전면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채액을 계산합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중에서 양도채 계산하는데, 근데 극히 예외적으로 이제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회적으로. 자, 전면적으로 지금은 실거래가세가 2008년도 이후에 도입이 돼서 지금은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고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요.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것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양도채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에 따르고, 양도채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그런 거지. 양도채 계산 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했는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가액 실거래가 정해서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채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정해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여러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했을 때만 뭐다?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도채 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도차익 계산은요, 여러분,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계산은 이제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세가 도입돼서, 자,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요. 근데 이 실지 거래 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자,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실지 거래가액을 과상국에서 인정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자, 실지 거래가액을 잠깐만요, 불인정, 일단 불인정,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실지 거래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미확인. 예를 들어서 나란히 아파트 같은 지역에 같은 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습니다. 같은 평형,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같은 평형에. 자, 그랬을 때 101호가 거래 신고해오기를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2호는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3호는 5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옵니다. 그러면 과상국 입장에서는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자,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네가 실제로 그렇게 거래했는지 계약서 갖고 가봐라. 그랬더니 땀만 뻘뻘 흘리면서 오다가 막 주머니만 뒤지면서 오다가 잃어버린 것 같다는 등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확인이 되지 않는다.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됩니다. 추계 방법으로 정하게 되는데, 자, 이 추계 방법, 요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단 말이죠. 자, 먼저 어떻게 추계하느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뭐냐? 교재 다 있으니까 한번 저를 들어보세요.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것은 이 자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을 참작합니다. 자,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101호 1억, 102호 1억 200에 거래했어? 그럼 너도 적어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고요. 이거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감정가액. 자, 감정가액이요. 이 자산의 양도일 전후로 해서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물론 기준시가 1억이면 맞아.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자산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 할 수도 있고요.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은. 그 다음에 이 감정가액이 없다 그러면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여러분, 환산취득가액. 이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취득 당시요.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이 여기에 이제 불분명할 때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우리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하게 되는데,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환산취득가액은 보세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만약에 3억 원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 파는 실지 양도한 가액이, 근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2억이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에요. 조건에 주어지는데, 그러면 3억이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 1억 5천.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준시가를 가지고 취득가격을 환산한 가격, 환산 취득가액 적용합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을 때 환산 취득가액. 또는 근데요, 또는 극히 예외적으로 또는, 자, 예외적으로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기준시가. 자, 그래서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입니다. 이 적용, 추계 적용 순서는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어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거고, 자, 양도 당시, 취득 당시, 이거 불분명할 때, 두 개 다 불분명할 때고, 만약에 콕 집어서 여러분 봅니다. 콕 집어서요. 시험에서 콕 집어서, 자,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 하나만 이제 불분명하다고 나올 때, 그때 구체적으로 추계, 결정, 경정 어떻게 하는지, 적용
순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콕 집어서요.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액을 순차로 정한다. 기간매 아닙니다. 매감기지. 머리 글자를 따서 매감기. 콕 집어서 여러분 보세요. 콕 집어서 양도 당시고 이거는 이제 콕 집어서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경정하냐, 취득가액은 어떻게 경정하냐고 물어보면요,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그리고 기준시가 자를 순차로 정합니다. 매감환기입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그래서 이거 요 내용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요거 알고 있는지를 여러 번 물어봤단 말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자 보세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정한다. 땡이죠?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매감기 아닙니다. 환산 취득가액 받아서 틀렸습니다. 자, 또 시험에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환산 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로 정한다. 순서 바꿨죠? 자, 그래서 나오기도 하고. 자,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X죠? 자, 반대로 뒤집어서 출제했죠?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뭐가 불분명하다는 잘 보셔야 돼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을 어떻게 추결적 경정한다? 매감기. 취득 당시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적 경정한다? 매감환기.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계산 과정 우리는 가필, 차장, 소, 기과 곱하기 세율산 주색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보시면 우리 교재 요 내용은 요 표 내용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보셔야 돼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자, 세율까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자,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정리하시는 거고요. 수정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다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에 대해서 20% 30% 할증하는 규정 요것이 자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으로 되는데 2025년으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연장됐죠? 그래서 2024년을 2025년으로 바꿉니다.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20% 30% 할증하지 않고 그냥 기본 세율만 적용한다는 거. 요거 2024년을 2025년으로 수정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됐고 210페이지 표 내용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보시는 거고요. 자, 지금은 넘어갑니다. 211페이지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원칙적으로 뭘 적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실지 양도가액, 실지 취득가액,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계해서 정합니다. 매감환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자, 이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동일 기준 적용 원칙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계 결정에 의하는 경우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아까 설명드렸고요. 환산 취득가액 구하는 식은 꼭 알아두셔야죠. 자, 요 식을 알고 있어야지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들이 몇 번 나왔습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아까 계산식 예를 들었었고요. 또 여기 밑줄입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게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입니다. 뒤바꿔서 이미 심해놨고요. 자, 왜냐하면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을 때 매감환기잖아요. 양도가액은 매감기.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합니다.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시험 문제가 독립한 문제로 이게 잘 안 나오는 건데 자,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기준시가 쭉 읽어보시되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좀 설명드릴게요. 분양권 같은 거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냐면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사항 등을 감안해서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자,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납입한 그 금액과 여기다가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것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그 불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시가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두 번이나 나왔던 것이 정답지로 나오면서 이걸 바꿔서 어떻게 나왔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 이걸 빼가지고요. 항상 여러분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생략된 지문을 생략된 것이 생략을 해놔가지고 틀리다 이걸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지 고득점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 아시고 이거만 주의사항 하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어딜 가시냐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따른 적용에 따른 가산세. 이거는 뭐 시험에 또 3번이나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요. 자, 보겠습니다. 3번, 2번 나왔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고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내 건물 양도합니다. 3년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5년 내 건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요. 페널티를 줍니다. 여러분 건물을 신축 증축하고 나서 5년 내면 자, 이 신축 증축하는데 들어간 이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가액이나 취득가액을 환산 이런 것들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게 되면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페널티를 줘요. 자, 어떻게 주냐면, 자, 보세요. 감정가액 정했을 때는 해당 건물 감정가액에, 환산 취득가액 정했으면 환산 취득가액에 몇 프로 가산세를 적용하느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에 더한다. 그 말은 5%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0분의 3으로 바꿔서 나왔었고요. 또 감정가액 정했으면 감정가액에, 환산 취득가액 정했으면 환산 취득가액에 이게 5%인데 요거 시험에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바꿨냐면 산출세액에 5% 가산세를 정한다. 틀립니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감정가액 정했으면 감정가액에, 환산취득가액 정했으면 환산취득가액 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위 1은 양도세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적용합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감정가액에 또는 환산취득가액 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보시고요. 자, 필요경비 산정 원리 보겠습니다. 자, 필요경비 산정 원리요. 취득가액을 여러분요 실치 거래가에 의한다.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양도 직접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음 테마에서 봐야 되는 것이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낮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며 들어간 비용입니다. 개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거예요. 양도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며 들어간 비용이에요.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소개비, 또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다, 세무 대리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근데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을 우리가 추계해서 매감 환 또는 매감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기준시가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니까 일반적으로는 매감환을 적용합니다. 자, 취득가액을 이렇게 추계해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했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자, 그리고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했는데 특별히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실거래가 인정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그때는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 공제 합한금액과 이때는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의 양도 직접 비용을 합한 거하고 비교해서 둘 중 맥시멈 큰 것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큰 거를 필요경비로 선택해야지 양도차익이 작아지겠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요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필요경비,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를 우리가 필요경비로 해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에 의한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어떤 게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중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근데 또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취득가액이 이번에는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불분명해요. 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추계해서 정합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이렇게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취득가액을 이렇게 추계 방법으로 이런 것들로 정하게 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는 걸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 여기서 개자는 개요, 개략, 개괄 할 때 그 개입니다.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구하게 됩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적용해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느 때 적용하는 거라고요? 다시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자, 어느 때 적용하는 거다?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이렇게 기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하는데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하느냐? 먼저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예요. 양도 당시 아니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 3%를 적용합니다. 등기된 토지 건물은 3%고요.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배제하는 건 아니고 불이익이 있어요. 0.3%, 1000분의 3, 0.3%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경우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배제한다면 틀려요. 배제하는 건 아니고 불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자, 등기된 토지 건물 3%, 미등기 0.4.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요거는 이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 7%를 적용합니다. 7%.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 분양권 등 나머지 애들은 공제율이 필요경비계산 공제율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 1%를 적용합니다. 자, 여러분.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여러분들 3 곱하기 7, 3, 7이 37이니까 3, 7이 21. 자, 3, 7일 되기 전에 신생아 태어났는데 이 사람 저랑 막 들락거리고 그러면 부정탄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자, 신생아 태어나면 대문에다 금줄 눌렀잖아요. 딸이면 순만, 촥촥촥. 아들이면 그 사이에 고추 끼워서 금줄을 눌렀죠. 잡상이는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부정 타지 말라는 건데 바이러스예요. 이 사람들이 막 이 사람처럼 들락거리면서 막 예쁘다 이러다가 막 장군감에 들었다 비말 튀면 바이러스 감염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자,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그러면 부정 타느냐? 3, 7, 1입니다. 자, 3, 7, 1. 맨 위에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등 부동산 임차권 7%. 나머지 다 1%예요. 그래서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자, 근데 잠깐 보세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정했을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그냥 필요경비 계산 공제하고 딱 끝나요.
만약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매매 사례가액이 3억이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에요. 1억에 3%니까 300만 원. 그래서 필요경비는 자, 취득가액, 매매 사례가액 3억, 기타 필요경비, 취득 당시 그러니까 1억에 3% 300만 원. 그래서 3억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가지고요. 만약에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잘 봅니다.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자, 잘 봅니다, 여러분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게 되면 이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예상 공제 합한 금액과 이때는요,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을 이용했을 때는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하고 비교해가지고 둘 중 어떤 거? 자,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가 커야지 양도책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둘 중 맥시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둘 중 큰 것을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법령에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한금액보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한금액이 더 크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필요경비 산정 원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중요했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요까지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교재에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아니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 3%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이면 공제율 3% 하면 등기된 토지 건물은 300만 원. 미등기는 배제하는 건 아니고 0.3% 불이익이 있지만 인정합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몇 프로요? 7%고요. 7%. 자, 미등기 제외란 말은 부동산 임차권은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애초에 양도세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고 이건 해당되지 않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것은 7%. 미등기 양도하는 지상권, 전세권도 대상이 되죠.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가 나게. 그럴 때 미등기 양도하는 지상권, 전세권은 7%에서 제외니까 1%를 적용합니다. 나머지 전부 다 몇 프로? 1%예요. 그래서 자,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한다? 3, 7, 1 이렇게 외웁니다. 토지 건물 등기된 거 3%, 미등기 0.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 나머지 다 1%예요. 아셨죠?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요 해설이 조금 여러분들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번 잘 보세요. 2018년에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24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책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짜고 칠 수 있으니까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뭐로 합니까? 실거래가로 확인되니까. 확인된 실거래가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뭐가 불분명히 잘 보셔야 돼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매매사례가액, 환산 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매환감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순서 바꿨습니다. 매환감기가 아니라 매감한기를 순차로 정합니다. 자, 그리고 기준시가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라는 것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에 조금 여기 오해 소지가 있는데 하여튼 결정적으로 틀린 것이에요. 요 뒤에 있는 해설은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오해 소지가 있어서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요거 매감환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지 매감 아니지 요거 순서 바뀌었죠? 매환감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감한기라는 거. 자, 이렇게 그래서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이게 기준시가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입니다. 하여튼 매감한을 일반적으로는 순차로 적용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틀린 것은 요 매환감기, 요 순서 바꿔서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렇죠? 취득가액을 실지수강가액에 의하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비용이 필요경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가액을 근데 불분명히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했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면 자,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정합니다. 취득 당시 토지 같으면 이거 토지라고 그랬으니까 등기된 토지니까
자,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감안을 적용해 그럼 기타 필요 경비 필요미상 공제 적용하는데 자, 토지 기준시가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죠. 그러니까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 3%예요. 등기된 토지니까 3%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가 되고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적용 원칙이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소득세 법령상 양도세,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다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다 봤던 건데,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편하게 정답 지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거냐면, 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요.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5번 지문 보세요.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 자, 완성 확정 전에 대금 청산됐어요. 대금 청산되고 완성이 나중에 된 거죠. 그럴 때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에요? 아니고 완성 확정된 날.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것을 자,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니까 된 날, 완성된 날, 자, 또는 확정된 날,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작년 34회 때 이 문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로 갑니다. 214페이지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에 규정하는 양도 및 취득 시에 관한 내용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자, 여러분들 정답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보세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 무건축물이라는 얘기죠. 무건축물은 추후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그래요? 아닙니다. 무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이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이지. 이거 추후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날 아닙니다. 사실상 사용일이고요. 무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고요. 아까 공부했을 때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15페이지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 과정의 순서 중 옳은 거. 우리 가필, 차장, 소, 기, 과죠. 자, 1번 봅니다. 가필, 차장, 소, 기, 과. 맞네요? 2번은 차, 소, 가, 과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 가필, 차장, 소, 기, 과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니까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매매 사례가의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짜고 칠 수 있으니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은 아니다. 자,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추계 결정 경정 사유에 해당하죠. 이럴 때 추계 결정 경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은 유명하죠. 취득가액은 매, 감, 환, 기를 순차로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3번 매매 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인 경우에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하고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의 평균액을 말하고요.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일 때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 할 수도 있고요. 5번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 적용되지만 그래요? 아닙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자, 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뒤바꿨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뒤바꿨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니까 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나서요. 자, 증축의 경우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게 한정해서 그 건물이 취득일 또는 증축일 몇 년 내? 5년 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인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주죠. 해당 건물 감정가액 중에 있으면 감정가액이에요. 자, 환산 취득가액이 산출세액이에요. 자, 환산 취득가액 중에 있으면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자, 산출세액이 아닙니다. 환산 취득가액이 몇 프로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5%가 산세죠. 양도소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이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을 때 적용해야 하네요.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적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답은 여러분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딱 고르시고요. 자, 그러면 포인트 정확하게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포인트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이미 다 물어봤고요. 자, 포인트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핵심을 꼭 파악하시고 217페이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217페이지 5번 문제를 보시면요. 계산 사례 문제인데 계산 사례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주자 갑의 상가 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그랬습니다. 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죠. 자, 봅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5억이요. 취득 우리가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당연히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거래가액은 5억입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적용해서 계산한다 그런 얘기고 추계해서 정하고 양도 당시 기준이니까 4억, 취득 당시 기준이니까 2억입니다. 자본적 지출액 및 소개비가 2억 합한 금액이 2억 6천입니다.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는 이거죠 지금. 네. 자, 여기로 한번. 여기로 와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양도가액은 지금 얼마라고 여러분들? 양도가액은 얼마입니까? 네? 양도가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5억이라고 했죠? 그렇잖아요. 양도가액이 5억이라고 금방 했었죠? 5억 원. 실제 양도한 가액. 자, 그러면 실제 양도한 가액은 5억인데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요. 그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해야 되는데 조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조건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뭘 적용해야 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 이제 취득가액을 추계하게 되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우리가 합한 금액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했을 때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추계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자산별로 371을 하고 끝나는 건데 취득가액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가지고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공제 합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한 금액하고 비교합니다. 둘 중 큰 거죠.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럼 여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2억 6천만 원이에요. 2억 6천. 그러면 이 환산취득가액을 구해봐야죠.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요. 5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자, 요거 약분하니까 2분의 1이고 5억에 2분의 1이니까 환산취득가액은 얼마예요?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환산취득가액이 2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요. 사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숫자가 작아요. 왜냐하면 취득 당시 기준가의 3%잖아요. 취득 당시 기준가가 아까 2억이라고 그랬죠? 2억에 3% 해봤자 2, 3은 6, 6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합한 금액 2억 5천 600만 원이냐고. 이거하고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용하고 비교하니까 2억 6천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양도가액 5억에서 필요경비는 2억 6천이요. 자, 빼요. 그러니까 양도차익을 최소화 가져갈 때 양도차익은 2억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억에서 2억 6천 빼니까 2억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 시험에서 비슷하게 이런 문제 요걸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5번 문제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는 거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비슷한 문제가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라는 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2억 4천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5억에서 2억 6천 빼가지고.
자,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요 중요한 내용,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길게 이번 타임에 한번 봤습니다. 자세히 제가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 산정, 원리, 양도책 계산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도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회차에서 씩씩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